북한의 도발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쏘아 올리고 있고요. 제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또 논란이 일조짐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문제 묶어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는 겁니까? 글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한미일이 왜 이렇게 동해에서 훈련을 자주 합니까?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네가 한번 하면 나도 보여주고 이게 틱포텟이라는 용어가 있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로 계속되니까 앞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미 훈련을 하면 하는 만큼 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례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쏜다. 그러니까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충분하다는 건 뭐 뜻입니까? 상대방이 훈련을 하는 만큼 뭔가 슬쩍슬쩍 이렇게 성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에 배치된 미사일을 동원해서 언제든지 적시에 다양한 장소에서 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보여줄 거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미일 연합 훈련이 있기 전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아 올렸었잖아요. 그 전에 쏘아 올린 것도 물론 올해 들어와서 이제 거의 22차례인가요? 예. 충분히 이렇게 많이 쐈지만은 대부분 어떤 전술 준비 태세, 어떤 포병 부대, 전술 미사일 부대 이런 쪽에서 하나의 어떤 전투 검열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면 9월 25일부터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요. 이것은 실전 상황을 가정해서 쓴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한미연합 훈련, 또 한미일 삼국 훈련이었습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의식한 것이다. 예. 지금 핵실험 임박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는 핵실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양상이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불의의 시간에 다양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예컨대 축구 호나우딩요 같은 선수 보면은 이게 드리블 능력, 돌파 능력 이런 걸 보여준 것이건데 마지막에 슈팅 능력이 하나 남았단 말이죠. 그게 핵실험입니다. 그렇게 해야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완전성이 갖춰지는 건데 지금까지 미사일 시험은 마침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술 핵무기의 적출, 운반, 그다음에 발사까지 이렇게 다 시험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가 빠졌어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모든 걸 다 차질 없이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 플레이어의 슈팅 능력 하나가 빠졌다. 그게 바로 핵실험이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은 충분히 다 쏘아 올렸는데 그럼 이제 이 탄두에 이제 있는 말 그대로 핵의 위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전체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SLBM은 아직 안 쏘잖아요. 예, SLBM은요, 이 부분은 지금 잠수함 발사라는 게 지금 북한 잠수함이 우선 건조가 다 됐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진수만 시켜놓고 거기서 수중 발사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충분한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라고 하죠. 원거리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 체계인지 이런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게임 체인저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SLBM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성급한 판단 아닌가. 그건 아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한미 양쪽에서 SLBM 발사 임박설 보도가 계속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건 쉽게 하면 좀 약간 너무 앞서갔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발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동안에는 이제 수중 모의 실험으로 했는데 예. 이제 그래도 물속에서 잠수하면 한번은 발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초기 실험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된 위협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 실전 예, 배치 요 단계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러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게 이른바 한미 내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 말고 네. 노동당 창건일과의 상관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과 그 쌍십절이라고 하죠. 네. 노동당 창건일이 다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성과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전적이라는 겁니다. 아하. 과거에는 일단 뭔가 과시하고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의 어떤 그 민심을 결집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엔 철저하게 실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연습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군사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민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SLBM이 발사 성공하면 그런 건 크게 홍보하겠죠. 이제 새로운 위협을 소나기에 친 거니까. 네. 그러나 지금 발사하는 양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실전의 배치가 끝난 미사일의 발사에 가깝다. 이거는 실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부 선전을 안 하고 있다면 노동당 창건일 축포용이다 이렇게 보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앞으로 SLBM의 초보적 발사라든가 핵실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다 연결 지으면은 큰 그림이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 참여했던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다가 지금 그 유턴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도 한반도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처음 보는 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니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 출동 준비 시동 한 번 걸어도 1억 달러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입니까? 1억 달러입니다. 달러. 준비만 하는데 그럼 왔다 갔다 한 비용 더 추가로 곱하기 2, 3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항공모함은 연간 계획대로 움직이는 전략 자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른 훈련이 차질을 빚겠죠. 아니면 정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달라 그래도 일정이 안 맞는다. 이거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핑계 대던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왔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북한이 4일날 IRBM을 일본 영공을 통과시키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전화가 왔고 항모가 되돌아오는 건 그 이튿날 5일이에요. 불과 하루 만에 결정된 거거든요. 이건 국방장관 라인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일이 결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 기시다 두 사람의 어떤 통화의 결과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최정상급의 결심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 대통령은 그때 전화 통화 못했습니다. 빠졌죠. 그래요? 예.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통화를 할 때 네. 그 자리에 그 주한 미 대사가 배석했다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일부 언론 보도.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예, 아무래도 한미라는 집단 안보에 미국이 굉장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측이 일단은 소외감을 피력을 했고 그저 하루가 더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통화하는데 대통령의 참모가 배석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한미 대사가 그 자리에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미국이 일단 한미를 이제 국경을 초월한 집단 안보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불렀거나 또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 안방은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사입장에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그 발언을 보면은 그냥 뭐 한미 한일이 아니라 항상 한미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이 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거는 참 우리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적인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거깁니까? 허구 많은 장소 중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던데. 네, 과거에는 뭐 해상 군안 훈련이라든가 예. 인도적 구조 훈련이라든가 수색 훈련 같은 건 했죠. 군사 훈련이 아니었다. 아니 군사 훈련이지만 수준이 낮은 건데 자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미사일 방어 훈련이고 대잠수함 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사일 방어 훈련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하와이에서 하는 림팩 환태평양 다국적 해상 훈련을 하고 이어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멀리서 했다든가 한반도 인근에서 했다면 인도주의적 훈련의 성격으로 진행이 된 데 반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을 동해에서 했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했는데 그때는 남방 해역에서 했었다면서요? 제주도 남방이죠. 그 남방과 독도 인근 해역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남방이라 그러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독도 인근이라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또 다른 어떤 그 분쟁의 열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좀 구별해서 보셔야지. 모든 훈련이 똑같고 모든 옛날에도 다 했던 거고 이건 좀 약간 몰역사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두고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말 표현은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선이 형성되는 건데 그거는 쌍방이 옳지 못하죠. 이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의 어떤 자존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봐야지 이렇게 자꾸 극단적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엉뚱한 대로 흐르는 정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이해가 가지만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친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견제 내지 제어로 이해할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한미일 훈련은 합의된 게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하고 훈련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외교 행태. 과거에 그 지소미아 몰래 하다가 경질됐던 사람이 김태효 MB 때 당시에 안보 정책기획 수석이잖아요. 네. 근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이번에 또 이러겠냐. 왜 국민들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가. 이런 점에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죠. 한미일 그 군사 공조가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분명히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나갈 거라고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미일 삼국의 기술적 상호 운용성, 어떤 군사 정보를 같은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 상호 호환성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 궁극적 단계에서는 한미일 삼국 교전 수칙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공동 교전 수칙이 만들어진다. 공동 교전 수칙.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삼국 공동 교전 수칙을 정해가지고 행동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휘 체계까지도 통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의 군사 동맹 아닙니까? 준동맹이죠. 그래요? 예. 거기까지 간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최종 목표로 돼 있는데 이 점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것은 일체의 국민적인 공론화 생략,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포 예. 이것만 강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의원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영해에 굳이 일본 군함이 안 들어와도 됩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다른 영역, 예를 아니 들면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건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 우리 영해에 들어오지 않고 북한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더 문제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 문제고 공해상에서 북한을 타격하거나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한 그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 평화를 결심하는 전쟁이냐 평화를 결심하냐는 우리 국가의 평화 주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요.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또 강행을 한다면 네. 사후적으로도 뭔가 제재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재와 압박을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지난 정부에는 그래도 우리가 북한이 사고를 치면 유엔 안보리에 그 결의안이 제출됐을 때 중국 러시아가 협력을 해줬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러시아가 협력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한미일만 대통령은 얘기하고 계세요. 예. 이건 절반의 대응입니다. 왜 대륙 외교가 사라졌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주의란 관점을 유지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에는 아시아가 없어요. 아시아가. 그 아시아가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부의 외교의 최대 허점은 해양 전략만 있고 인도양 태평양 전략은 있는데 아시아 전략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북한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륙 세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지금 국제 정세상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하고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나선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중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전략 도발을 억제하는 세력 중에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하고 그렇게 동맹 강화를 외치는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그래도 중국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점검하고 방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인터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